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75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번째 이야기는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는 흔히 나, 너, 내가, 남이 이런 용어를 좀 자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칭할 때 나는, 너는, 내가, 남이로 부를 때의 차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려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나, 너, 내가, 남은 모두 사람을 가리키지만 지칭하는 대상과 문장에서의 역할이 서로 다르죠. 이를 정리하면 첫 번째 인칭,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얘기고, 두 번째는 문법적 역할, 이거는 주어냐 대상이냐에 있어서의 차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인칭에 따른 차이를 볼까요? 인칭에 따른 차이는 항상 내가 기준입니다. 나가 기준이다 보니까 나부터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부터 살펴보면 나라는 이러한 1인칭은 나는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1인칭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화자가 말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기본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학생이다.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한다. 했을 때 이 나의 개념이 됩니다. 그때 나는 뭐가 돼요? 말하는 사람 자신이 되죠. 이게 자, 1인칭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인간 존재를 바라보는 근본적 관점 차이를 드러내요. 인간의 존재를 바라보는 근본적 관점 차이에서 나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봅시다. 먼저 정신과 육체가 일원화된 상태. 자, 정신과 육체가 일원화된 상태라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는 거죠. 이때 나는 생각, 감정, 신체, 행동이 하나로 통합된 존재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이 나라는 게 나가 단순히 생각하는 주체에 그치지 않고 느끼고 움직이며 경험하는 전체로 파악이 돼요. 경험하는 전체. 그러니까 이 경험하는 전체로 파악된다는 거는 이게 하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하는 행동은 분리되지 않죠.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며 삶은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조화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 있어서의 나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안정적이라는 모습은 결국은 육체와 정신이 분리가 되지가 않죠. 육체와 정신이 분리가 되면 우리는 육체 따로 정신 따로 해서 그것을 이제 분석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육체와 정신이 일치감을 지닌 그 상태에서의 나를 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암과 실천이 일치해요. 암과 실천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지행이 합일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분명해져요. 왜? 지행 합일이기도 하고 언행 일치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행 일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일원화된 상태에 나가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몰입과 안정된 삶의 태도가 형성됩니다. 그랬으니까 몰입이라는 거는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이 얘기죠.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업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학업 능력이 향상이 되니까 성적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성적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바에 진학 내지는 취업이 가능하겠죠. 예, 이렇게. 이는 동양 철학의 심신이론론이나 모리스 메를로 퐁트의 몸 주체 사상과 유사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면 동양 철학의 심신이론론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게 이론론적 사고인데 이론론적 사고는 이게 동서양이 모두 동일해요. 단지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이 이원론에 비해서 지금 소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리스 메를로 퐁티라는 이 프랑스 사람은 몸과 주체에 대한 사상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내 정신과 육체가 일치됐을 때의 모습은 몸, 주체, 사상과 유사한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반면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여 보는 경우는 데카르트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이원화 작업이에요. 이원화. 이론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론론이 아닌 이원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 생각하고 인식하는 정신으로 이해되며 육체는 그 정신이 사용하는 도구나 대상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해보니 결국은 내 몸뚱이가 생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이거 이외에 뭐 더 밝힌 게 있습니까? 이 관점에서는 생각과 행동이 서로 어긋날 수 있으며 예컨대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동 뭐 하지 못하는 상태가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얘는 정신과 육체가 어때요? 정신이 일치가 되지 않고 정신 위주의 삶을 살 때와 그 다음에 육체 위주의 삶을 살 때의 이 두 가지 양상에서 이게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이처럼 나 내부에서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면 자기 안에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때로는 자신의 행위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내 몸뚱이가 있는데 내 정신은 그거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정신과 육체의 이원화가 되니까 분열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동시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는 유리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동시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는 유리하다라는 얘기는 분석을 통해서 어떤 분석이요? 정신과 육체를 나누어 생각하는 이러한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의 역할과 육체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자, 이는 르네 데카르트의 심신이론론에서 잘 드러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게 결국 이론론적 관점은 그랬어요. 결국 이론론적 관점이라는 거는 내가 심신이 생각과 정신과 육체가 일어나가 되는 작업은 인간을 통합된 존재로 보아 그랬어요. 인간을 통합된 존재로 본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신과 육체가 일치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이렇게 됩니다. 일치감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삶의 조화와 실천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반면 삶의 조화와 실천의 일관성 즉 조화가 된다는 거지 이게 분리나 분열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의 일관성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지행하들과 언행일치와 그다음에 합행일치 이러한 삶이 일관적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 이원적 관점은 즉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관점은 인간을 분석적으로 이해하여 성찰과 객관성을 강조를 해요. 현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성찰과 객관성을 강조한다는 거는 뭐예요? 인간 스스로를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탐구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이 둘을 대립적으로 보기보다는 실제 삶에서는 정신과 육체가 통합된 상태로 살아가되 이랬을 때 우리는 뭘 안정적인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필요할 때 자신을 분리하여 성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할 때 그랬어요. 필요할 때. 그럼 이 필요할 때가 언제죠? 필요할 때 자신을 분리하여 성찰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게 균형 잡힌 이해로 필요할 때라는 얘기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를 해서 따로 우리가 살펴볼 그러한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대부분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게 통합적인 일치감보다는 뭐라고 했어요? 분석적인 이원론 분리로 인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것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똑똑한 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는 일지사상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일지사상에서 일지란 마음이 하나의 기준에 머무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얘기는 뭐예요? 근원에 대한 근원의 흐름에 올라탄 상태가 되며 올라탄 상태 얘는 곧 정신과 육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나의 상태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론론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나는 단순히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멈춤을 통해 자신을 바로 세우고 삶의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이때 멈춤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근원의 흐름에 올라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일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근원이고 이거는 흐름 중에 그 올라탄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지라는 건 뭐예요? 근원이 일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근원의 흐름 속에서 나를 담갔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지사상은 정신과 육체의 통합을 통해 참된 자기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분열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중심에 머무는 삶이 곧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통합된 나의 모습이 있을 때 그때 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지 분리된 형태에서의 나는 좀 이상야릇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너를 봅시다. 너라는 것은 말을 듣는 상대죠. 2인칭이에요. 그리고 친한 관계에 있어서 주로 사용해요. 내가 나이면은 상대는 뭐죠? 상대는 너가 돼요. 근데 상대가 나이면 나는 뭐가 되죠? 내가 상대가 됩니다. 내가. 그래서 나와 너는 입장에 따라서 사용되는 그 여건이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는 어디에 가니?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식의. 그래서 너는 대화 상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드러내요. 먼저 관계가 이론적인 신뢰의 상태에 있을 때 나와 너는 몸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서로를 하나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게 결국 뭐죠? 이게 이론론적 삶 속에서 드러나는 나와 너예요. 나와 너. 즉, 이 나와 너는 뭐죠? 같은 근원에서 드러난 다른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이나 계산을 넘어 서로의 마음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을 것. 즉, 이 얘기는 이론화가 됐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있어서의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믿음 위에 그랬어요. 근본적인 믿음 위에 형성됩니다. 따라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의 의도 또한 왜곡 없이 전달될 것이라는 확신이 존재합니다. 왜요? 서로 간에 있어서의 무슨 관계예요?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 관계. 신뢰 관계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긴장이나 방어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협력과 공간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상대를 의심하거나 경계를 하지 않고 저 상대 역시 나와 같은 형태의 일치감으로 지금 우리는 같이 한 공간에서 말과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결국 나와 너는 둘이지만 하나처럼 작용하며 신뢰는 관계를 지탱하는 통합의 원리로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이론적 관계가 깨지고 불신의 상태에 이르면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분리적 개념이잖아요. 분리적 개념이라는 얘기는 이원화된 모습이라면 이거예요. 이 이론화가 깨진 이원화의 모습이라면 나와 너는 단순한 구분을 넘어 서로 대립하는 존재로 인식이 되죠. 이때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에 의도나 숨겨진 목적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결국은 뭐죠? 이 사회가 이러한 사회는 공동체가 불신의 사회예요. 불신의 사회. 신뢰가 없다는 거죠. 신뢰가 없는 사회입니다. 이렇게 신뢰 없는 사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말과 뜻이 분리되고 행동과 진심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전제가 관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요? 상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이 얘기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서로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은 근원의 상태에 우리가 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속에 우리가 투영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라는 얘기예요. 각자가 고립된 채 대상과 방어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불교적으로 하면 무지와 집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무지와 집착 또는 욕망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관계는 협력보다는 갈등으로 기울고 신뢰 대신 경계와 불안이 중심이 되겠죠. 이런 관계의 일원성이 무너지고 나와 너가 완전히 분열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회가 어때요? 불안하고 다투고 갈등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와 불신의 대비는 일지사상으로 더욱 깊이 이해될 수가 있고, 일지사상에서 말하는 일지는 마음이 하나의 기준에 머무는 상태, 즉 이게 근원에 올라탄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탄 상태.
아니면 진리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단순히 개인이 내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작용이 된다는 얘기는 도와 덕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도덕적 관계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로 드러난다. 즉 나와 너가 하나의 기준, 하나의 진실에 함께 머무를 때 이거는 뭐죠? 진리 속에서 머무를 때 아니면은 근원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발을 담가 있을 때 이 얘기예요. 비로소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 위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각자가 서로 다른 기준과 이해관계에 머무르게 되면 관계는 분열되죠. 왜? 내 이익과 내 욕구만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대를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는 거죠. 그래 분열되고 불신이 발생하죠. 따라서 일치사상은 관계의 본질을 하나의 중심에 함께 머무는 것으로 보면 하나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의 중심이 진리의 흐름 속에 올라타는 것 또는 근원이 흐름에 올라타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나와 너가 둘이면서도 하나의 도리 속에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신뢰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남이에요. 남은 나와 너를 제외한 제3의 사람이기 때문에 3인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이고 남은 3인칭이에요. 그래서 이 3인칭은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이죠. 직접 참여는 나와 너의 상대이지만 이 세 번째는 남이라는 거는 별도의 개념이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라. 남을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남은 나와 너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와 너 이외의 사람을 우리는 남이라고 합니다. 자, 나, 너의 관계는 다시 얘기하면 너, 남의 관계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맺는 관계의 층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의 층위니까 한 첫째, 나는 뭐죠? 내적 관계. 그 다음에 너는 이게 외적 관계죠. 외적 관계. 그 다음에 남은 이 모든 것을 포괄된 포괄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조화와 부조화가 달라지겠죠. 먼저 조화로운 관계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너와 남이 서로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된 존재로 이해한다.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된 존재로 이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론론적 사고를 합니다. 아니면 일치감을 갖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에. 여기서 너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이며 남은 나와 거리가 있는 타인이지만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해되는 존재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와 너와 남은 근원이 동일 근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때 나는 너를 통해 관계의 친밀성을 경험하고 남을 통해 관계의 확장성. 여기서 친밀성, 확장성이죠. 친밀성이라는 이게 외적 관계를 경험하고 이건 뭐예요? 포괄적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너에게 대하는 태도와 남에게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일관된 기준 속에서 유지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연못 속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이 텅덩 빠지면서 이게 너울이죠. 그 파장이 쭉 번져나가고 이게 그 호수 가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를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일관된 기준 속에서 유지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나의 말과 행동이 관계 전반의 조화를 이루며
조화를 이룬다는 건 믿음도 주고 신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 너, 남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의 질서 속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을 뭐라고 해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됐죠. 반면 부조화의 관계에 있어서 나, 너, 남의 서로 단절되고 분리된 기준 속에서 이해됩니다. 이건 서로 단절되고 분리됐다는 것은 뭐죠? 이미 분리됨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원화. 나는 너에게는 가까운 존재로서 특정한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적용하고 남에게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계 속에서 이중적인 태도가 나타나겠죠. 이게 이중적인 태도가 나타나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고 불신을 조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불일치가 발생해요. 또한 너와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지면 상대를 하나의 인격으로 보기보다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건 도구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도구로 보게 된다. 보게 된다. 도구로 보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쉽게 흔들리죠. 그래서 남은 더욱 멀어진 타자로서 무관심이나 배제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기준이 분열되면 나의 내면 또한 통일성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계 전체가 긴장과 갈등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니까 내적 갈등도 있지만 외적인 불협화음도 역시 드러납니다. 하니까 내적 불안감도 있고 외적인 불편함도 같이 갖게 됩니다. 라고 되는데 이러한 조화 부조화의 문제는 일지사상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일지사상에서 일지란 마음의 하나의 기준에 머무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랬는데 이때 하나의 기준에 머문다는 것은 진리의 흐름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며 또는 근원에 우리가 함께 올라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는 곧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한다는 건 서로가 일치감이 있어서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나와 너와 남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 너, 남의 각각 다른 기준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 원리 속에서 일관되게 바라볼 때 관계는 비로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조화라는 것은 뭐를 바탕으로 해요? 신뢰, 믿음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대하는 마음과 남을 대하는 마음이 하나의 기준에서 나오게 될 때 이 하나의 기준이라는 게 결국은 동일한 원리 속에서 나오게 될 때 관계는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요. 따라서 일지사상은 관계의 본질을 차이를 인정하되 관계의 본질을 거기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되 기준은 하나로 유지된 것으로 보며 이것이 곧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문법적 역할의 차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문법적 역할에 대한 차이를 하겠는데 지금은 우리는 뭐를 했냐면은 인칭에서의 차이죠. 인칭에서의 차이 나를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는 여기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문법적 역할에서의 차이 이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